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의 김기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와 대응 과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셨던 김동연 유쾌한 반란의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께서 출간하신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 미래로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 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금기 깨기 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 저술하신 책 내용 중 미래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와 산업, 특히 중소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생존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생존율은 장기적으로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대의 향후 어떻게 생존율 향상을 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아주 좋은 포인트를 이렇게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금기 깨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금기는 우리가 깨어야 한다고 미처 상상도 못하거나 또는 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저는 금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원장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벤처 붐은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이야 하는 금기를 깨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부총리로 재임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이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었고 2018년도에는 아주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벤처붐은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금기를 깨자, 그리고 그 방법으로 스타트업 구태타를 일으키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들을 많이 나오게 하거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첫째로는 스타트업을 해서 좀 돈이 되게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주도한 공급시장 위주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의 회수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같은 민간 주도의 회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벤처를 일으켜서 잘 되면은 돈을 벌 수 있어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정부 정책이나 우리 사회에서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스케일업 지원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의결권 제도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줌으로써 벤처 창업자나 그 오너들이 경영권 방어를 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대기업과의 협업인데요. 대기업들이 사내에 많은 벤처들 스핀오프도 하고 있지만은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많은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도 하고 R&D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타트업 구태타를 일으키자. 그러므로 벤처붐은 한번 생겼다가 꺼지는 거품이다라고 하는 금기를 깨자, 이런 주장을 제 책에서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제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한번 이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실천을 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말 잘하는 지도자보다는 실천하는 지도자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혹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정책 수혜 대상자인 국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대부분 실패하는 운명을 맞습니다. 제가 유쾌한 반란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했던 것도 소통과 공감 프로젝트 하나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 지역 간 소통, 또 사업주와 노동자, 또 근로자의 소통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영리해 프로그램입니다. 영리해는 젊다는 영어의 영과 이해는 영어로 얘기하면 언더스탠드라는 뜻이거든요. 젊은 사람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나 우리 또 여기 교수님이나 원장님 같은 우리 사회 뭐 시니어 그룹들이 그날은 학생이 되고 젊은이들을 선생님으로 모셔다가 젊은이들 얘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한 번은 경북 영덕에서 횟집을 하는 젊은이를 강사로 모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빵으로 떨어졌는데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있는 인근 커피숍에서 아이스 커피를 테이크아웃 가는 것을 보고 아이스 커피는 플라스틱 통에다 이렇게 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못 먹으니까요. 그걸 보고 플라스틱 통에다가 파는 일회용 물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야채와 국수와 광어회를 넣고 네. 테이크아웃 그걸 했더라고요. 그런 젊은이들을 모셔다가 그 젊은이들이 살아온 인생 얘기, 삶의 성공과 좌절과 실패와 여러 가지 시도 얘기를 들으면서 한 50여 명 있었던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뭐 지도층 내지는 시니어 그룹들이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울컥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 소통과 공감이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해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도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걸 바꾸려고 해도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그 같은 소통과 공감이 아주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총리님께서 가고자 하는 스타트업 주도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또는 이 중소기업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중소기업에 일하는 직원들이 과연 이 기업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혹시 누구일까요? 링컨 대통령 아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16대 이 미국 링컨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울 때 큰 일을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전쟁을 해결했고요. 두 번째는 노예 해방도 했죠. 이런 정신의 가장 핵심을 우리 미국 워싱턴에 가서 링컨 기념관에 가보면 딱 한마디로 리더십을 공감 리더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감을 이 대한민국의 화두로 끌어가시는 이런 배경에는 혹시 부총리님의 뭔가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예. 있을까요? 네. 저는 아마 두 가지 점에서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뭐 철학이라고 할지 배경과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랜 공직을 하면서 또 제가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했던 전공이 정책학입니다. 정책 결정론을 전공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공부도 정책 결정론을 했고 제 일도 34년 동안 정책을 다루는 일을 했으니까 저는 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프랙티셔너 개업한 사람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중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정책은 일련의 정책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할 정책 이슈로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을 탐색하고 각각의 대안별로 사람이나 예산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리소스 모빌라이제이션을 하고 정책 집행을 하고 그게 완료하고 이게 일련의 정책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 완벽하고 훌륭해도 정책이 실패합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워싱턴에 있는 월드뱅크에서 근무할 적에 이 문제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제가 만든 말 중에 하나가 정책 실패입니다. 우리 사회에 시장 실패, 정부 실패란 말은 많이 있는데 마켓 페일리어, 가버먼트 페일리어죠. 정책 실패란 말을 그때 제가 처음 쓰면서 왜 모든 정책 과정이 이렇게 성공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실패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크게 제가 와닿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소통과 공감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대부분 실패할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거는 반 이하고 반 이상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자랐던 배경과 환경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살았고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업학교를 들어갔고 무허가 판잣집에 살았었고 천막에 살았고 하는 걸 하면서 정말 제주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살았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좋은 교훈 중에 하나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갖지 못한 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공감과 또 서로 간에 아껴주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뭐 제가 좀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면 많이 가지신 분들, 높은 분들보다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따뜻한 가슴에 대한 체험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청년기까지 끼니 걱정하고 또 그런 분들과 부딪히며 살면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경험하고 부딪혀 보는 경험 내지는 간접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정책 실패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책 실패도 정말 공무원들은 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향은 잘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실패의 대부분은 방향의 실패보다는 그 방향을 실천하는 속도의 문제인데 우리 네. 제3의 물결에서 우리 엘빈 토플러가 공무원은 30마일 속도로 달리는 이 문제가 맞습니다.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속도를 얘기하는 데는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레미 리프킨 같은 미래학자는 인간은 공감할 때 진화를 하더라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아담 스미스는 정말 세상의 큰 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 물체 간에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 간에 당기는 힘을 공감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공감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레미 리프킨 말씀을 하셨으니까는 그 제레미 리프킨을 비롯한 꽤 많은 학자들이 인류 역사에서 인류를 끌어온 두 가지 원동력으로 경쟁과 협력을 뽑거든요. 근데 그 협력에서의 바탕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이죠. 공감이 행동의 문을 열고 협력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총님께서는 디지털 경제 책에서 디지털 경제 3대 먹거리를 공략하자라고 주장하시면서 생명과학, 한류 문화 콘텐츠, 그린 경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이를 미래 성장 3대 먹거리 산업으로 선택하신 이유와 또 그 성장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최근에 핫 이슈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를 포함한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가 취해야 될 그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책에서 추격 경제의 금기를 깨자고 주장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3대 먹거리로 그린 경제와 생명과학, 그다음에 한류와 문화 콘텐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3대 먹거리를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는 기술 사이클이 긴 산업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IT와 같은 기술 사이클이 짧은 산업에 우리가 천착해서 경쟁자들이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사이클이 긴 산업이죠. 그것이 제가 볼 적에는 생명과학, 그린 경제, 그리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류와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은 그 산업혁명의 역사는 사람의 그 욕구와 자기 표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그런 범주에 속했는데 앞으로의 그 사람의 표현과 욕구를 충족하는 분야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환경 문제, 건강 문제, 문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되고 거기에서 표현 욕구와 거기에서 자기 실현 욕구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 문화, 건강과 관련된 이
바이오와 또 문화와 한류 콘텐츠, 그 다음에 그린 경제, 이것을 3대 먹거리로 삼았고요. 두 번째로 주신 그 블록체인과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부총리 있을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의 혼선이 있었는데 제가 냈던 메시지는 일관됐습니다. 어느 날 그 법을 담당하는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그 부정적인 발언을 하셔서 제가 그 계획 원하는 얘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랬습니다만, 저는 일관적으로 이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와 적극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플랫폼 경제를 뛰어넘는 게 블록체인 경제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그 분권화, 투명성,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경제, 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 정책 결정에도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그 제약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나 이 디지털 자산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보되, 제가 부총리 때 블록체인에 대한 재정에서의 투자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와 같은 양면을 다 보면서 저는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제도 보완을 하면서 발전의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총리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아마 추격 경제에서 이제 선도 경제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업가 정신인데, 이 책에서 또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업가 정신은 이제 공감의 이 문화로 만들어가는 건데, 그 결론적인 방법은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인데요. 사실 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우리 부총리님께서 부총리로 계실 때, 저도 우리 국민회계 자문회의 핵심분과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 사람 중심 경제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싶은 스타트업 또는 직원들, MZ 세대가 가고 싶은 이런 스타트업, 중소기업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뭐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부총리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때 정부 정책 방향을 얘기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제가 사람 중심 투자라는 말로 썼거든요. 사람 중심 투자를 우리 경제가 해야 되겠고, 이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어디 기업뿐이겠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봤던 농촌, 어촌도 마찬가지고,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할 적에, 또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을 적에 가장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하고도 제가 가장 많은 소통을 재임 중에 했었는데요. 우리 중소기업의 그 CEO분들이나 이 창업자분들이 정말 훌륭한 정신으로 기업을 일으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특출난 성과를 내신 분들은 조직의 구성원이나 종업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또 혁신을 같이 동참하게끔 했을 적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기업가 정신 중에서 지원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할 것 같고, 정부의 정책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단이나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을 만들 적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종업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책 그 대안 제시, 이런 면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점이 충분히 가만히 돼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업원들이 그런 공감을 기업과 기업주와 같이 할 적에 여기서 유니콘 기업도 나오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또 우리 이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또는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의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과 사회 전체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 하면 요즘 뭐 네카라, 쿠베당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는 있지만
결국은 그런 공감의 문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혁신을 끌어가더라고요. 우리 아무쪼록 우리 부총리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 중소기업 스타트업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분 저 원장님과 교수님 말씀과 질문 들으면서 저도 좀 정리가 되고 또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네. 짧게 드리고 싶은데 두 분은 워낙 이 분야의 전문 분야시니까요. 혹시 지금 토론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나 또 우리 공공 쪽에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신지 저도 좀 공부 좀 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부터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래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입니다.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면은 대도시에서 건축물이나 큰 사업을 벌일 때 미리 사전에 인허가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 인허가를 내주고 불합격이 되면은 기준에 미달되면은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처럼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향후 중단기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이것이 국가나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된다든가 예산 낭비에 전혀 지장이 없다 할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는 그런 미래 영향 평가 제도를 네. 도입하자라는 네. 제안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발간하는 예산 낭비 사례집이라는 게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해마다 뭐 수백조 원씩 중앙정부 예산을 쓰고 전국 16개 광역시나 또 226개 지자체가 매년 합의 수백조를 쓰고 있는데 그간에 보면은 전국 각지에 있는 도로나 항만이나 공항이나 철도, 공공기관, 건물 등이 일부 낭비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정부 예산 낭비 사례집에도 나와 있고 또 언론에도 많이 발표가 돼 있고 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향후에 그런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래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부총리께서 책에서도 많은 얘기를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대기업은 인력과 자본과 또 영업력과 마케팅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중소벤처 스타트업을 이런 미래 성장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육성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나 일례를 들면 원격 의료 산업인데 원격 의료는 앞으로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이미 진출해 있는데 우리는 이쪽 분야의 기득권층의 여러 가지 반발로 인해서 아직까지 크게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원격 의료 산업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또 기후변화, 메타버스 등 이런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 교수님께서 또 한 말씀. 네, 저는 이게 어제 우리 김연경 선수가 이 배구.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는 힘은 서로 이렇게 파이팅 해주고 협력해주고 결국 이 공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어떻게 좀 양산하고 좀 교육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좀 큰 방향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블랙 스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 또는 그린 스완.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스완은 백조인데 블랙이 됩니까? 그렇죠? 스완은 백조인데 그린이 됩니까? 근데 이런 세상에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뭐 빅 블러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 대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M&A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M&A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살아가는 방법은 스타트업은 IPO로 갈 확률이 0.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 경우에는 한 97% 정도가 M&A를 통해서 이렇게 엑시트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M&A 하는 걸
공정거래로 거의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트업은 아까 말씀하신 스케일업은 안 되고 대기업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우리 국내 스타트업을 인수 못하니까 해외 가서 M&A 하고 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이 M&A, 이 인수합병 이런 것들 이제 비유기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큰 추세인데 이걸 막아놓고 있으면 네, 이게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 두 분 말씀 중에 이제 제안하신 건 참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질문으로 이제 던지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앞에 맨 처음 질문에서 답을 좀 얼핏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타트업들이 IPO까지 갈 확률은 아주 적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대기업부터 M&A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대기업의 어떤 문호방 확장과 관련된 것을 제재하는 경향이 있고 뭐 요새 조금 풀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대기업 정책은 대기업의 시장 질서를 반한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불법 승계라든지 어떤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시장 원칙에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은 규제의 대상이다. 또는 대기업은 더 많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산업은 소위 말하는 빅 블러 시대거든요. 블러는 영어로 희미하다는 뜻입니다. 산업 간의 경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검색 엔진 산업인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산업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 돈 보낼 적에 꼭 은행 가야 되나요? 핀테크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기업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플랫폼에 올라탄 대기업들이고요. 이건 장려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은 대기업 활동은 규제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기업들이 민간 회수 시장에서 대기업에게 M&A를 당하고 대기업은 빠른 속도로 아주 신축적으로 그와 같은 기술 개발을 하는데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장점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M&A를 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어떤 진영 논리 또는 이념 논쟁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기업은 규제를 해야 돼 이런 근기깨자는 얘기를 제가 제 책에 썼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대기업 정책, 스타트업 정책들이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가닥을 잘 잡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M&A를 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도 좋아졌고 구글도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글은 1년에 한 200개 정도 M&A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 비유기적 성장의 폭풍에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잘 성장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수님 거기에 네. 짧게 한 말씀 더 네. 올린다면요. 지금 오늘 앞에 교수님께서 청년들과 MZ 세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데 그 답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 빅블러 시대 때 많이 생기고 규제 없어서 활동을 함으로써 거기서 일자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 벌게 해줘가지고 M&A 하고 민간 회수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이 되게끔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뛰어들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속에 저는 MZ 세대에 새로운 활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와이 대학의 미래학자 짐데이터 교수가 계신데 미래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짐데이터 교수가 우리들한테 이제 충고를 한 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국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은 전혀 쓸모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모든 국가의 정책이나 또 글로벌 기업들이 되고자 하는 기업들이나 중소업 벤처기업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으면은 그게 전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쓸모가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 부총님께 아주 훌륭한 말씀을 책과 더불어서 훌륭한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책의 마지막을 보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일 뒤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이 글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1856년도 58년도 6월 달에 상원 의원에 이제 지명되고 나서 수락 연설에서 나온 맞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끝까지 이렇게 공감해서 시작하셨고 공감을 통해서 실천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셨고 또 이 사진이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아마 명견만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연할 때 모습. 강의하시는 모습인데 사실 이 명견만리라고 하는 것은 만권만리라고 하는 중국의 막 네, 책을 네. 책을 만 권을 읽지 않고 아. 또 만리를 걸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에서 추론된 것으로 알고 그렇군요. 있는데 요즘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아마 만리를 지금 돌아다니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고 이렇게 해결해주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짧지만 좋은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